네, 안녕하세요. 박진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또 마이크란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잘 들리시죠? 그래서 저희가 에듀윌이 계속 온라인 강의만 하다가 정말로 처음으로 아마 입문 강의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원가 관리 회계.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언급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회계사이고요. 회계사고 앞에 이제 삼덕 회계법인하고 멀지 않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요. 거기서 이제 회계사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은요. 일반적으로 제조 기업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원가 관리 제가 과목에 소개하겠지만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은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요. 나중에 세무사 합격한 다음에 실무에서 쓸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잘 안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사들이 거의다가 회계사들이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저 같은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곧 이제 감사도 나가면은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 세무사 원가 관리 회계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시험 관련해서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이 없죠. 아마 그 황윤아 선생님한테 과목 소개 잠깐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요.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이죠. 그죠? 회계학이라는 과목에서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과목 원가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 시험 문제는 좀 바뀌었어요. 원래 그 25문제, 15문제였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24문제 그리고 1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16문제. 여러분 1차 시험에서의 회계학의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꽈락을 면하는 거예요. 꽈락 별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서 40점. 오지선다니까 찍어도 잘하면 20점 맞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면 꽈락은 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정보가 있나요? 한 50% 정도가 회계학 때문에 꽈락하기도 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제자 중에서도 그 작년에 유예를 떨어지고 작년에 유예 좀 말 많았는데 안타깝게 떨어지고 올해 다시 1차를 봤는데 그러니까 2차를 합격했었죠. 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회계학 꽈락으로 1차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공부했죠. 1차 이미 합격했었고 전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 회계학이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2022년도에는 원가 관리 회계가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18년도 좀 오래됐죠? 18년도에 원가 관리 회계가 1차 시험에서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5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계학이 통계가 없는 게 회계학에서 원가 관리 회계가 평균 몇 점인지 이건 통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전체 회계학의 통계는 있는데 제가 이제 1차 시험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2차 강의를 하니까 2차 강의에서 물어봤더니 1차 합격한 학생들이 한 7, 8개 맞았더라고요. 절반 정도 맞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처음 나온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정말 어렵게 출제됐었고 그 뒤로 우리 출제 교수님이 반성해 가지고요. 정말 쉽게 출제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조금 어렵게 출제됐어요. 보통 원가 관리 얘기하면 학생들이 좀 두려움을 갖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아직 뭔 과목인지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수학이에요, 수학. 약간의 계산이 있어요, 수학. 그러니까 회계는 우리 황윤아 선생님이 하시는 회계는 뭔가 수학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렵죠. 그죠? 더하기 빼기밖에 없는 것 같아 어렵고 여기는 조금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이 그대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이 돼서 나와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제가 이제 입문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수학은 제 생각에는 우리 원가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1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2개, 식 2개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죠. 아닌가요? 가장 어려운 수학이에요. 정말로 가장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약간의 응용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긴 한데 원가하고 관리액으로 구분할 텐데 원가액에는 저랑 같이 문제를 풀이한 틀이 정해졌어요. 거기 틀에 맞춰서 숫자를 집어넣으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대신 관리액에는 조금 응용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문제를 풀이한 양식이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근데 조금 응용된다. 또는 풀이 시간인데 여러분 16문제면 목표를 몇 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그래도 우리 16문제면 15문제 정도 목표로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5문제 맞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15문제 맞으면 엄청 잘한 거에 떨어질까요? 우리 회계학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2교시죠. 회계학뿐만 아니라 선택법도 보잖아요. 여기 40문제 하고 선택 40문제 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요. 시간 내에 모두 다 읽어보고 풀어보는 학생은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5문제를 목표로 하신다면 아마 여기서 빵꾸 아니면 선택법에서 빵꾸가 날 거예요. 제가 뭐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시험에 대해 어차피 시험이 목표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시면서 이거예요.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 저도 그렇지만 출제할 때요. 16문제면 최소 두세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내요. 그 문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골라내야 되고 나머지를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제 생각에는 한 10문제에서 12문제를 목표로 하시고 두세 문제는 어차피 다 어려워요. 다 틀릴 거예요. 그거 풀다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 내 풀기 위해서 좀 하면 원가 관리에게는 맥스가 1분 30초예요. 1분 문제 읽는데 1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풀이 과정만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푼 학생들의 합격률이 훨씬 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스킵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1차 시험에서의 원가 관리에게 잠깐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더 비중이 또 없죠. 그죠? 회계학 일부라고 하나요? 회계학 일부. 일부에서 마찬가지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에서 우리 원가 관리회계가 2문제고요. 2문제고 그다음에 배점은 40점입니다. 그다음 뭐 재무회계는 확인해 선생님이 말씀했겠죠? 2문제에다 60점이 되겠어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2문제. 그런데 문제는 2문제고요. 그 안에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과목과 틀리게 이 원가 관리에게는 뭔가 수학적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던 수학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풀이 과정이 있어요. 뭘 더하기 빼기 했더니 결국에는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서 여러분 이거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거든요.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1차를 합격하시면 한 4개월 정도 남아 2차까지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답안지 작성한 거 연습하시면은 아마 2차는 어려울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모르는 게 많은데 공부에 4개월 동안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특히 세법학 정말 어렵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4개월 동안에 답안지 작성 연습한다.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나는 세무사를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풀이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한번 해설에 있는 것처럼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 이게 제가 뭐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학생들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예생이라고 하죠. 1년 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시험 본 학생과 동차생들은 이 답안지 작성 자체가 딱 봐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숙련된 좀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가 있거든요. 세문사 답안지가 있거든요. 주관식 답안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1차 시험 때부터 지금부터 연습장이거든요. 답안지 연습장인데 그걸 가지고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한 과목이 지금 원가 관리 회계예요. 원가 관리 회계는 답안지 작성 가지고 2차까지도 여러분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하나요? 비중은 좀 작아요. 그렇죠? 작은데 아마 올해 하고요. 올해 2022년도하고 18년도 빼고는 우리가 그 회계학을 풀 때 원가 관리 회계를 먼저 푼 학생이 유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했었고 2021년
21년도, 20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원가관리 얘기가 엄청 쉽게 출제됐어요. 다 맞은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쉽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먼저 한 학생들인데 이게 복불복이죠. 제 생각에는 올해 좀 어렵게 출제돼서 내년에는 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틀려지는 게 응시자가 요즘 좀 많아져가지고요. 우리 절대평가요, 상대평가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랑 6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합격자가 너무 많아지면 2차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응시자에 따라서 이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응시자가 좀 많았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2차 떨어진 학생, 유예생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좀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 핑계거리가 없거든요. 없어져가지고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가 2020년도였나요? 갑자기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가 학생들이 물어보면 코로나가 뭔 상관인데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조금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불편했어요. 독서실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핑계거리 없다 보니까 올해 응시자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가관리 얘기를 먼저 좀 풀어보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게 좀 유리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가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선행 과목이 있습니다. 선행 과목 지금 공부하고 있죠. 뭘 것 같아요? 회계원리가 이제 선행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입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내용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인문 교재가 있잖아요. 인문 교재 그 앞부분 있잖아요. 몇 페이지 안 되죠? 20페이지 안 되잖아요. 앞부분. 그러니까 황윤아 쌤이 이걸 가지고 하지 않죠. 그죠? 황윤아 쌤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교재가 황윤아 쌤이 우리 학원에 오기 전 막 오려고 이제 모셔왔거든요. 모셔왔는데 이게 좀 급하게 나와야 돼가지고 제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 원가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있어서 회계 원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충 급하게 썼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래서 앞에 그거는 그래도 그중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필요한 내용은 내가 그때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소개하고 실제 이제 원가관리를 강의할 때도 제가 다 필요한 내용 강의할 거니까 입문 과정 여러분 선행 과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이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연립방정식 뒤쪽에 통계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입문까지 한 소개해 볼게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 세무사 시험에서 수학적인 게 많이 시험 출제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된 이유가 나이가 드신 여러분 다 젊네,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시험이. 많이 제가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이라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70 이상 된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60, 50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수학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적인 데 많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하고 가장 비슷한 시험이 뭐가 있어요? 회계사 시험이 있죠. 회계사 시험. 회계사 시험은 좀 수학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회계사 한번 하다가 나는 수학 싫어서 문과 왔는데 아니 회계사 세무사 문과 자격증이었어? 근데 왜 수학이 많아? 그러면서 세무사로 많이 오는데 세무사는 재정학에서 약간 미분 조금 있잖아요. 관련된 개념 하시면 되고 수학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데 선행학습할 거는 회계원리 정도인데 그 앞에 있는 20페이지 정도만 잠깐 읽어보시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제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관리 가르쳐드렸고 또 우리 공부할 때요. 원가관리 회계를 우리 세무사 시험이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또 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는 예습과 복습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한데 예습할 시간 없고요. 예습할 정도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습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죠? 예습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재무회계, 세법이나 다른 과목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하세요. 그런 학생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복습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은 그날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맥스 2시간이고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면 할 정도로 보통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4시간 강의면은 원가관리 예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학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칠판이 아직 길이 안 들어졌네. 잘 안 지워지긴 하네. 아마 이게 교수님보다 강의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황인하 선생님은 여기 뭐죠? 그 전자칠판이라고 하죠. 전자칠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가관리에게는요, 풀이가 우리 인문과정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없지만 풀이가요, 저 끝에서요, 저 끝에서 해도 부족한 풀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칠판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한 3분의 2 정도에서 한 문제 풀어요, 제가. 그런 문제들을. 너무 겁을 줬나요? 제가 풀 거예요. 제가 풀 거니까 여러분은 풀이 안에 양식을 외우시면 돼요. 몇 번 하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숫자를 대입하는 그런 과정이 쉽게 해서 원가 관리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은 한 것 같고요.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할 텐데 좀 가볍게 들으시면서 그죠? 원가 관리액계 이런 거구나. 내가 회계 원리랑 좀 비교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교 시작할게요. 제가 원래 이 교재는 한 8시간 정도 강의인데 좀 필요해서 있는 거 있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또 강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래서 교재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장이 원가 관리 회계고요. 2장은 원가 회계고 3장은 관리 회계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이제 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회계라는 것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재무 회계부터 모든 회계학의 공통인데요. 이때 회계에 대한 정보 이용자. 왜? 기업에 대해서요,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대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는요, 주식을 살려고 예정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궁금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바로 첫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또는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삼성전자 우량하니까 일명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명. 그러다 보니까 우량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요. 정말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궁금해요. 해서 기업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회계 정보 이용자 중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투자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은행을 뭐라고 부르죠? 돈 빌려준 사람, 고마운 사람, 채권자라고 부르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와 그 다음 누구요? 투자자예요. 한번 써볼게요.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로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할까요? 보니까 요즘 갤럭시가 잘 안 팔리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뭐보다는 원가 이하로는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의 원가가 궁금해요. 그런 거죠. 내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는 사장님이거든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해요. 필요해서 회계는 다시 한번 회계 정보 이용자, 외부 이용자나 내부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무회계랑 제가 여기 관리회계로 구분했어요. 회계의 종류인데요. 회계 종류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원칙이나 규칙이나 보고 양식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해서 보시면 보고 수단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계를 들었으니까 제가 좀 빨리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를 막 들었으니까 좀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재무제표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죠? 그다음에 처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주석 등이 있거든요. 그죠? 5가지야, 5가지.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인지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라는 거 들어는 봤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는 바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되겠어요. 그걸 다 포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반기가 됐구나. 6월 30일 반기 실적이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정말로 회계 그 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삼성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만큼 직원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직원들은 삼성전자 급여가 높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삼성 관련된 일을 했는데 와 결산하는데 결산을 몇 번 해요. 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또 외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6월 30일 됐잖아. 야 얼마나 팔아서 바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걸 보고하는데 여러분이 뭐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트라고 들어봤나요? 다트 들어봤어요? 전자 공시 시스템이에요. 주식 안 하는구나. 주식하면 잘할 텐데. 주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뭐 요즘 엄청 떨어져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들이 주식 많이 돈 많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어릴 때 투자해서 많이 말아먹고 이제 안 해요. 이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볼 수는 있겠죠. 강의 안 하고 그래서 그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다트라는 게 있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번 다음 검색하든지 뭐 구글 앱에서 찾으시면은 거기에 보시면 회사와 관련된 공시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이 재무제표는 어떤 원칙에서 우리나라 하고 있어요? IFRS, KIFRS.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한민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은 과거 지향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 지향제라는 표현은 재무제표는 언제 거예요? 미래 우리 이익이 얼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실적이 나타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재무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 아마 황인호 교수님 들었던 우리 회계 원리에서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내부 이용자가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보고 수단은요 그냥 사장님이 받으면 돼요. A4로 받든지 그냥 그래서 뭐 온라인 받든지 해서 특수 목적 보고서 그다음에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좋고 부분적이다. 미래지향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삼성전자 지금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네. 이거를 팔아야 되겠는데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원가 이하로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원가 이상으로는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래 가격을 할인할 거예요. 해서 표현하기는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와 특히 관리회계로 쪼개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가 원가 원리 회계를 처음 강의할 때 똑같이 강의하긴 한데 시험과는 관련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원가 관리회계인데 원가는 뭐 없는 것 같네요. 다시 보시면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는 게 원칙이에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런데 현재는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회계와 그다음 원가관리회계로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 자체를.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쪼개면 다시 한번 원가회계와 그다음 관리회계로 쪼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쪼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들 그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 아시나요? 상기업과 제조기업 가장 쉽게 이해하면 하이마트요. 하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죠. LG전자와 삼성전자에게 사서 파는 거죠. 사서 팔아요. 상기업이에요. 상기업. 그다음 LG전자는 이거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회계원리 공부하고 있는데 회계원리에서는 어떤 기업을 대상하고 있어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중급회계, 이게 다 재무회계거든요. 이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상기업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에서 제조기업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나오긴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원가회계에서는 바로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위에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 아래가 바로 내부 정보, 여기거든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는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쪼개봤더니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요, 강의를 하기에 너무 벅차요. 이게 재무회계인데요. 이것만 해도, 재무회계만 해도 원가관리 합친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재무회계에다가 원가회계까지 다 하려면 이걸로 한 과목을 해버리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서 현재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목은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재무회계, 중급회계고요. 우리 지금 배우는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에 있어서의 회계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목적의 회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우리 바로 원가회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 관리회계랑 관련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배운다 보시면 되겠고, 구분이 애매한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두 개를 포괄해서 한 내용도 있긴 해요. 근데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이마트가 지금 롯데 거죠? 그죠? 롯데가 뭐 M&A를 열심히 해요. 이게 뭐라고 따라가기라고 하나? 롯데도 백화점에서 물건 많이 파는데,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서 마트 물건 뭐 파는데, 전자제품은 또 옛날에 하이마트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직접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가 그 가구 까삼이야. 뭐 현대백화점은 뭐 현대리바트가 있어가지고 롯데가 뭘 샀어요? 산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한샘을 이제 롯데가 같이 하죠. 뭐 그렇게 하나 봐. 하이마트도 롯데 건데, 아무튼간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사서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이 200만 원이야. 이거를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 얼마 샀어요? 원가 100만 원이요. 어렵나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기업, 재무회계, 회계원리에서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대신 예를 들어 LG전자에서요, 에어컨 한 대 만드는 원가가 얼마일까요?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뭔가 복잡한 부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십 가지, 에어컨이 생각보다 좀 간단한, 내 생각에는 좀 간단해 보이던데, 아무튼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부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포함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돼요. 그리고요, 이 에어컨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땅 사고 공장 짓고 그 안에 에어컨을 만드는 기계 장치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원가에 포함돼야 되겠어요. 그런가요? 당연하지. 그래서 돈 드는 거 다 최소 얼마 정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크다 보면은 이게 꽃도 갖고 가는 조경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 인건비도 다 원가에 포함돼야 될까요? 포함돼야 돼야지. 그래서 원가에 다 포함돼서 이거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렵다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제조기업만 원가 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회계, 외부 정보 제공하는 회계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회계, 이게 제가 아까 응용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응용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회계는요, 우리 크게는 곧 소개하겠지만 두 가지예요. 경영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첫 번째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가 성과평가하는 거죠. 성과평가, 그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선은 요 두 가지 해서 여러분이, 그렇죠, 처음에는 왜 원가관리 또 공부하는, 회계를 또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좀 복잡해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제조기업에 있어서 회계하고 내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회계해서 관리회계 두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회계 분류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제 시험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마스크까지 해가지고 아마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벗으면은 뭐 신고당하고 뭐 그런다고 학원에서 꼭 하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중요하죠. 저도 2월달에 정말 바쁠 때 걸려가지고요. 한 2주 그때는 2주 정도. 아기가 걸려서 일주일 끝나고 검사했더니 내가 걸렸네. 그리고 또 일주일 내가 그래가지고 고생했고 뭐 그래서 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죠. 볼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원가 관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 뭐 배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원가 관리 회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재무적 측면입니다. 재무 회계적 측면, 그 다음에 관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은 첫 번째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전체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를 개별 원가 계산과 그 다음 종합 원가 계산이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관리적 측면에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우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의 관리적 측면에서 이제 표준 원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표준 원가. 개별 원가 조금 더 나가서 활동 기준 원가에서 ABC라는 걸 배울 거고 그다음 결합 원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결합 원가를 배울 거예요. 그다음 보고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부 원가 계산, 그다음 변동 원가 계산 또는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원가 관리 교재가 있으니까 제 교재로는 여기가 1장, 그다음에 2장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거고 3장, 4장, 5장, 6장, 그다음 7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회계는 크게 이렇게 쪼갤 수 있겠다라는 걸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문과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기초적인 부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기초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학생도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회계 원리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회계 원리도 같이 하면서 할 거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중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종합원가. 그다음에 표준원가. 그다음 전부원가.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한두 문제 나와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평균 한 3년 정도면 한 2번 정도 출제돼요. 1년에 한 번 아니고요. 3년에 2번 정도 출제비율 한 0.67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장은 반드시 여긴 반드시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한 문제, 두 문제. 최소한 한 문제 나오는 부분. ABC는 과거에는 출제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출제비율이 확 낮아지고 나와도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 종합원가 계산. 여기는 2차에서 중요해요. 1차도 중요하고 2차에서도 종합원가 계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표준원가 계산.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문제 풀이하는 틀만 알고 있으면 저는 너무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원가 계산은 1차에서는 출제가 꽤 되는데 2차에서는 출제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왜? 쉬운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7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고 많이 나올 때는 2018년도에 세 문제까지 여기서만 출제가 꽤 많이 됐던 그런 파트긴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노란 부분 뭐 지금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고 두 번째는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도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원가의 추정이에요. 어떤 원가에서 추정을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 크게는 의사결정을 배울 거고, 우리가 인문과에서 하는 것은 요 의사결정 관련해서, 그 다음 플러스에서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 불확실성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수학 통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문과에서 굳이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렵지 않구나. 수학적인 내용이 없어도 보통 질문 많이 해요. 수학 잘해야 되나요? 수학 잘하면 원가를 잘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원가 원래기만큼은. 그래서 회계원리 잘한다고 또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회계원리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있어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그 인문과정이라서 인문과정에서 좀 쉽게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대신 보통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원가액의 관리액에서 절반씩 나와요. 문제가 절반씩 꾸준히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최근 시험 문제 추세가 과거에는요 말 문제라고 하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문제면 한 문제 16문제면 한 문제 빼고 뭐 계산 문제든지 전체가 다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풀 시간이 부족하겠구나. 말 문제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법 40문제는 솔직히 한 20분 안 걸려서도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택법은 여러분 뭐 인문과정 배웠었겠지만, 제가 아까 좀 안타깝지만 좀 친해서 아까 좀 안타깝게 1차가 안 됐던 회계학 2개로 꽈락났는데 그 친구가 민법이었거든요. 민법은 90 몇 점, 재정학도 80 몇 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재정학 선택법은 짧은 시간 내에도 정말 할 수 있고, 뭐 선택법은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선택법은 잘하시고 그것도 계속 좀 바뀌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 수능 같이 표준화 점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말 문제는 쉽지만 계산 문제가 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가의 분류부터 20페이지 비기너 교재에서 원가의 분류부터 같이 해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제가 좀 더워가지고 온도를 좀 낮추고 할게요.